작년에 판단 테슬라가 맞았지만 테슬라를 좀 줄여가지고 다른 거를 포트를 좀 바벨로 균형 있게 가져갔다면 지금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건데 삼성전자도 더 가겠죠. 좋은 회사인데 이건 디스한다기보다 저는 투자의 자세라는 건 결국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싸게 사. 네. 뭐든 비싸게 사면 시간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닐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죠? 좋은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은 기업, 원활하고 쌓여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네. 제가 표현을 하자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막 이런 말을 해요. 엄청난 미래의 가치를 발굴하고 싶다.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공부를 잘했다면 이 말 안 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있죠. 혈압 오르거든요. 분명히 나랑 도서실에서 어제 그냥 졸다가 아침에 같이 가서 받고 똑같은 차를 공부해도 어떤지 공부 머리가 있거든요. 기업도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실적인 어떻게 나오냐? 막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요. 매출이. 뭔지 모르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런가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왜 그걸 못 찾아내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꾸 봐버릇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로 뭐까지만 하냐면 다트 보는 법 책을 사서요. 연구만 해요. 다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다트 활용법 별거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내가 그 에너지 자료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을 좋게 봤냐 나쁘게 봤냐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표를 만들어줘요. 노가다를 떼어주거든요. 네. 표만 떼어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외사 자료부터 해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봐요. 보고 의견이 완전히 다른 의견의 자료도 봐요. 네. 그럼 거기에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나는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노력이 반복되다 보면 늘어나는데 주로 어디서 머무르냐면 어떤 이런 뭐 투자는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ROE에 대해서 그거 공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ROE는 그냥 리턴이구나. 근데 그거를 실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그런 반복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주위에 오랫동안 살아남고 꾸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막 너무나 패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번 기억은 잘 없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소문만 나요. 얼마 벌었대더라. 근데 어쩔 때 만나면 사람이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우가 많고 꾸준하게 그렇게 해온 사람들은 뭐 요즘도 그렇게 막 캐시우도 얘기하지 않아요. 참고로 이게 좀 꾸준히 이런 해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는 막 테슬라가 어쩌고 이런 얘기보다는 되게 평범한 기업 그리고 평범한 고민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아까 말한 지식 정도 있으면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 우리 시장에 기회가 많은 이유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을 택하는 핵심 요약집들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네. 본질을 잘 파악들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장황하네요. 너무 아니요, 좋았어요. 잘 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캐시우드 네. 아크 갖고 있고요. 테슬라 갖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찔렸고요. 자기네 돈 많이 버셨겠네요. 되게 잘하신 거죠.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초보 투자자로서 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변동성 장세에서 정말 승승장구만 하던 나의 주식들이 그러니까 테크주나 이런 그런 큰 주식들 빵이나 이런 쪽이죠. 그런 애들이 막 다 막 계속 빵빵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죠. 내 주식이 굉장히 편중돼 있었구나. 내 포트폴리오가. 그걸 딱 느낀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다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비행기도 이제 정말 안 뜰 거야. 앞으로 정말 우리 비행기도 막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돼서 수익성도 떨어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주식들은 언제 오를지 알 수도 없지. 근데 언젠가 회복은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고 어떤 사람들은 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도 그래 그래도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샀다가 또 더 떨어지면 어머 너무 놀래라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호텔 주식이라거나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회복이 되면 좋아질 주식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아는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장주들이 크는 거에 막 도취돼가지고 저거 사면 뭐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손을 못 댔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작년에는 아까 그래서 금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금리의 전망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는 항상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기대값을 거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값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성장률만 해야죠. 왜냐하면 투자의 기본 금리는 할인율을 결정돼요.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네. 미래의 가치와 지금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한가시켜서. 근데 금리가 올라면 할인율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주는 좀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마이너스면 내가 PER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우리가 비교하는 건데 PER로 보면은 뭐 몇 년 뒤에 회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니까 성장을 좋게 평가하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에는 미래에 백신을 맞았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안 다니겠지만 비행기도 타겠지. 심지어 크루즈에서 그렇게 사람들 크루즈 타겠어요? 그러니까요. 크루즈 타면 사람이 갇혀서 집단 죽을 거예요. 죽던데 그걸 우리가 봤는데 크루즈 주식들만 올라가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소위 뭐 나는 기업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방법도 워렌 버핏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는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데이터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테슬라를 사는 게 맞았죠. 보는 거죠. 저는 데이터들을 잘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상당히 많은 적자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안 벌지만 매출이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기업을 갖고 있죠.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소위 적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 모아서 인덱스를 만들어 보여줬어요. 10개월간 5배가 올랐어요. 와. 적자 기업. 제가 네. 아마 3% 보실 때 그때 그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제가. 네. 그랬고 소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그것도 보여드렸고 소위 테크 기업들 일드 갭이라는 걸 자꾸 전체 일드 갭을 놓고 보면 뭐가 부러워하는데 테크 기업들과 PER의 역수가와 금리를 10년 군채를 차이가 일드 갭이거든요. 그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IT법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금리가 움직이기가 머리 아픈 거죠. 그러면 작년에 판단 테슬라가 맞았지만 테슬라를 좀 줄여가지고 다른 거를 포트를 좀 바벨이라는 표현을 균형 있게 가져갔다면 지금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건데 네. 편중된 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처럼 어떤 기업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제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아니야.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좀 가끔 웃는 게 이제 뭐 공중파에서 그게 모여서 깜짝 놀랐는데 다우 그래프를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다우는 이렇게 오른다. 근데 그 다우의 구성 종목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죠. 평균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를 나쁜 건 빼서 없어진 기업도 있어요. 망한 기업도. 네. 그러니까 그 지수를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없다면 사실은 거기서 계속 골라내는 소위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건 여러 가지의 그거의 기본적인 그 방법론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건데 제가 요즘 그 정도 수준을 꼭 강조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린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들리는 게 연초에 욕도 많이 먹었던 이유는 제가 이 말을 방송에서 한 번 했다 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산다고 올라가면 주식을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2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37조, 38조 샀어요. 근데 왜 안 올라가죠? 누군가 파는 거야.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왜 팔죠? 비싸니까. 음. 근데 그렇다면 이 돈을 다 소화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다 넘어서는 수급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에 돈이 이동할 거야. 근데 제가 뭐 여기 부동산 전문가 계시지만
그게 둘이 그렇게 많이 연동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둘의 시가총액을 나눠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매년 말이 되면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 집의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걸 보여줘요. 네. 그거를 KB금융에 국민은행에 보면 데이터 네네. 있잖아요. 네.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준점 그려보면 쫙 그림이 그려져요. 그거를 우리나라 시가총액 나눠주면 대략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나중에 우리 대표님 저녁에 만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이걸 오랫동안 봐왔던 방법인데 대략 굉장히 어떤 위기가 오면 주식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부동산은 가격 탄력이 좀 더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한 20 밑에 20 근처 오면 그때가 주식 바닥이었고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오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의 시총이 한 45%까지 왔어요. 지금 꽤 많이 왔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어떤 운송 회사의 것들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데이터를 갖고 습관적으로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부동산에서 돈이 앞으로 많이 넘어온다? 잘 모르겠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부동산도 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에 이번에 누구나 알다시피 그 뉴욕에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웠겠어요. 사람 죽어 쌓여 있는데 네. 부자들이 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주택을 막 사들이니까 거긴 집값이 오르고 맨하탄의 집값은 내려가고 임대료도 내려가고 뭐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더라고요. 요즘 다시 다 올라옵니다. 근데 하여튼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하탄의 소위 그런 아파트먼트의 중위 가격이 12만 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120만 불. 12억, 13억. 근데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5천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9억 5천 정도고 강남이 추정하건데 11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맨하탄과 서울, 네. 강남이.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적응의 영향이었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거저거 안 하고 정말 핵심만 하겠죠. 부동산도.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집을 때면 뭐 동부촌동에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들. 그거 외에는 바보들 아닌 이상은 그 정도는 투자 대단한 생각도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금리가 움직이는 순간 비싼 거는 줄이려고 하겠죠. 부동산이 이게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약간 확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는 더 빠르게 변동성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금리가 움직이거나 이거는 별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는 그런 게 중요치 않아.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달러면 좋겠어요. 거기다 우리는 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올해 봤을 때 다들 무슨 말 했냐면 달러는 약해질 거고 그래서 이머징을 돈이 물밑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대신 사줄 거야. 그럼 다들 왜 그래요? 미국이 국채 발행을 하고 어쩌고 막 이러는데 사실 환율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 그 나라의 국력이에요.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이 좋은 나라 환율이 강해요. 올해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주사를 많이 맞았죠? 미국인가요? 미국이죠. 미국은 빠르게 집단 면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작년 중국이 좋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뭐 10이라 치면 제가 그 G20가 8.2 정도 성장률 나올 거예요. 어디가 환율이 강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올해 전부 다 달러 약세, 이머징 예, 예. 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중간한 이머징 국가들은 위험한 나라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없어지니까. 네. 그런 나라들은 망한 그냥 국가 위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인을 알고 싶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 내가 머리가 정리가 돼. 그래 내가 잘한 거의 이유도 알고 싶고 틀린 거 그걸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인과관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인과인지를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이 변동성이 두렵다. 그럼 변동성 장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변동성이 왜 생기죠? 내 마음이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면 인문학적인 여러 거 욕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욕망의 뒤틀림이 나온 거예요. 올라가면 돈 벌 것 같으니까 쫓아가고 싶어요. 사요. 그러면 또 비싸게 산 게 되고 또 무서워서 팔고 나면 안 빠져요.
다시 올라. 그러면 변동성 장세라고 네. 자기가 정의를 내리면 뭘 해야 되냐? 그때는 시장에 참여 빈도를 낮추라고 트레이딩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아, 참여를 빈도 자체를 되게 줄여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칙을 정해야겠죠. 나는 2, 3일 폭락했으면 살까? 그리고 주식 비중은 그거보다 근본적 주식 투자자가 뭐 어떻게 매매를 계속해요. 주식이 100% 가져가는 거나 레버리지까지 가져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 우리가 본능에 역행하는 투자를 많이 말씀드리지만 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그걸 하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런 생각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선수행을 하겠다. 폭포수 밑에서 3년간 돛 닦고 온다고 해서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앞에서 나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네. 투자라는 게 제가 책에도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써놓고도 되게 잘 썼다고 했던 문장이에요. 기억은 안 나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게임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게임에 가깝다. 누가 했던 말이더라. 하여튼 그걸 인용해놓고 제가 썼어요. 그거는 인용한 게 아니라 써놓고 정말 잘 제가 녹여놨다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많이 늘어나는 때가 바로 변동성 장세예요. 네. 아까도 단정적으로 나는 테슬라를 자꾸 그런 실수 내가 잘못 그때면 액션하면 돼요. 이걸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그 쫓아가는 나의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 실수를 줄이게만 돼도 반 중간은 가는데 네. 보통 이런 변동성 장세에 오면 급하게 팔아서 싸게 팔고 또 급하게 사서 비싸게 사고 네. 어느 날 보면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산이 줄어든 장은 폭락장보다 사실 이럴 때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남았다 보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을 좀 지키셔야 된다. 네. 네. 되게 놀랐던 게 책이 작년 말에 만나서 대담을 하신 건데 네. 금리 얘기를 하죠. 금리 얘기를 어. 그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유일하게 맞아요. 10년 이거 미국 왜 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이걸 오를 왜 수 가져왔냐면 이게 많이 잘렸어요. 대답에서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잘릴 때부터 출판사 사장님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책 284페이지 가면 네. 제가 뭐라냐 관성의 법칙으로 주가가 더 올라도 미국채 10년이 1.5%를 넘어 이 말에 대해서 다 경악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 전망차 맥스가 1.1이었거든요. 넘어 2%를 향해서 간다면 물론 연준에서 YCC를 해서라도 금리 상승을 일단 제어하겠지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YCC를 해줘야 진정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하나 변수가 더 생겼어요. 여기서 말 안 했던 게 유가였어요. 유가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수요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증산만 하면 될 일인데 왜 오르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요.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오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냥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 제가 굉장히 장대한 글을 하나 써. 이건 정말 제가 각 잡고 쓴 글인데 차장님한테는 출판사님한테 말했는데 딴 책에 쓸려다가 내가 써놨던 원고를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뭔가 모자라가지고. 근데 경제순환과 주가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길게 봤을 때 이상하게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가 여러 가지가 있네. 하여튼 이번 상황상으로 좀 걱정되는 건 나쁜 인플레일 수도 있는 거죠. 커머더티가 움직이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는데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투기적 수요로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수요가 약한데 자꾸 기업들의 마진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올 수도 있다가 여기까지 가면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설마 우리가 인류가 바보가 아닌데 저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 연준이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런 것보다 좀 자산 시장이 뭐 이렇게 싸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제 주관적 생각이에요. 네. 그냥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는 좀 이런 걸 용인하는 형태가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막 지적해 주시니까 그 당시 일종했을 때
우리 토론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셨었는데 실제로 일주일 전에 1.6%까지 막 넘어가면서 2.61을 찍었죠. 네, 그러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살벌하게 빠지더라고요. 딱 근데 그 뭐- 전주에도 말씀을 방송에 나와서 하셨었던 거잖아요. 예, 그날도 왜 그랬냐면 이미 그때 이게 마치 무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예언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예언자처럼. 그거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 저희가 3월 24일 날 에너지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해가 작년 3월 달이에요. 사과나무 시리즈란 자료를 네. 썼어요. 네. 그건 제가 썼어요 앞에다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맞아요. 마음으로 네네네. 주식을 사야 된다. 어. 그때는 매크로를 안 봐야 돼요. 다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제가 강조했던 책이 2개예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 쌍용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지금의 신한증권 정신이에요. 거기에 스티븐 마빌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이 뭐 제2의 제3의 IMF가 올 것이다 하면서 악담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 집이.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안 갔어요. 그 사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결국 돌아섰는데 네. 거기에 아주 아픈 말을 적어놨어요. 내가 한국 와서 봤더니 얘네들은 주식을 너무 일찍 팔더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가 없다. 허접하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제가 맨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뭐죠 코로나 투자 전쟁 여기서 책에도 제가 그 문장을 네. 서두에 적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많이 인용했던 게 사실 캔 피셔라는 사람이 필립 피셔의 아들인데 필립 피셔 하면 은하 성장 주자의 고전을 쓰신 분이죠. 근데 이제 캔 피셔의 장점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데이터를 많이 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봐서 좀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깔 건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캔 피셔가 했던 말 중에 around the corner, 드라큘라 around the corner라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골목을 돌아간 순간 드라큘라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매크로 뉴스는 다 허접한 허상이다. 작년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주식 사고 사실 변동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서 뭐든 차례를 기다리면 먹는 장이었어요. 내 순서를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멀티플이 14배에 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공모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밸류.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흥미로운 건 더 가겠죠. 좋은 회사인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이건 디스한다기보다 삼성전자만이 주시고 이걸 사서산다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 그런 책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어떤 신성시 되면 불안한 건데 네네. 중요한 삼성전자를 예를 들까요? 액분에서 그렇지 10만 원이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액분전으로 하면 그럼 우리가 PBR로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면 많은 섹터 담당자들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대만의 TSMC가 레벨업 될 때 PBR 밸류 적용하면 한 10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시장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당시에 반도체가 얼마나 공급 부족이고 온갖 좋은 얘기가 나올 때도 10만 원을 못 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레벨의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의 자세, 투자의 사고법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주 단순한 사고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쌀 때는 최소한 들고는 갈 수 있지만 사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고 제가 여기서 말하자면 다들 웃으시겠지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락강 그 스타디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무슨 결론은 그거를 꼭 알 필요는 없다 결론이었어요.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프랑스 철학은 여하튼 근데 그만큼 욕망이라는 걸 많이 뒤져보고 호르몬도 뒤져보고 저는 별 생각 다 내린 결론 하나예요. 본능에 역행하는 투자는 참 어렵다. 본능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캐시플로우를 찾고 가야 된다. 적절한 현금 비중만이 나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억제하기 위해서 그 정도에선 좀 팔아놔야 나머지라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최악이면 어떤 게 최악이냐면 이러다 혹시 전자가 아래로 빠지잖아요. 그때 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싸게 사는 사람들은 또 계속 들고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만세 자신을 하죠. 근데 스스로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하면서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까 다시 돌아가면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기업 우리가 알아요. 좋은 주식인지 이게 나쁜 주식인지를 계속 가늠을 하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좋은 주식이라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뭐냐?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거든요. 네. 저게 주가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주가를 그러면 언제가 싸지냐? 그거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에요. 남들이 급하게 던지면. 사실 그게 의외로 단기로도 남들이 급하게 던질 때 사야 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소로스 같은 사람들은 치고 나가는 걸 쫓아가는 전략이에요. 그게 뭐로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상한가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 상한가 따라잡기 온갖 기법이 있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아까 제가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감각이 좋고 트레이더 전 소양이 있는 친구 하는 거지 저같이 굼뜨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정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의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모범답안은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비법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을 하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한 번만 참아보세요. 오늘 같은 날. 이래서 막 올라가는 날, 내가 팔았던 게 또 떠오르네. 또 따라잡아. 이럴 거를 한 번만 참아보시면 내가 통제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은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수련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언에 그거 뭘까요 그게. 그게 바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걸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책들을 소개했지만 이게 뭐 답이겠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제발 책을 읽을 때 투자에 관한 책 제가 좀 하나 오늘 책을 소개하러 왔으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책들은 띄엄띄엄 보는 편인데 투자에 관한 책은 제발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냥 보통 우리가 인문학 책이나 그런 개론서는 여기 좀 일단 덮어두고 또 책도 읽고 이럴 수 있어요. 투자에 관한 책 그렇게 읽으면 읽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한번 이 책을, 왜냐면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이 사람만의 논리가 있는 거야.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그 습관이 들어야 얘가 얘를 베낀 것도 알게 되고 우리나라 책이 얼마나 짜집기 한 책은 굉장히 그게 많아요.